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50대 며느리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쭉 주부로 지냈어요. 그러다 우울증이 왔는데요. 그런 저를 본 남편이 저도 몰래 카페를 차려서 선물로 주었어요. 남편은 지금 백화점 정육 코너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월급쟁이에요. 전보다 지금이 벌이는 더 나아졌지만 그래도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우울증에 걸린 저를 위해 보증금부터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을 다 본인이 부담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예상과 바람대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신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저희 남편의 은혜를 아시겠죠? 저는 정말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전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왜냐고요? 제가 남편의 엄마, 저에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억울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게 최선의 복수였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어요.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사수가 되었는데요. 부사수가 저를 겪어보고는 무슨 판단이 섰는지 갑자기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웬 소개팅? 더위 먹었어? 아니, 선배님처럼 똑 부러지고 당찬 캐릭터를 좋아하는 지인이 있거든요. 그분도 정말 성실하고 건실하세요. 대학은 안 나왔긴 한데 그게 다 사정이 있어서. 선배님이 그 점만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 강대리도 이제 시집 가야지. 팀장님은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재밌어 하신다니까. 됐어요. 저도 엄청 높거든요. 돕기는. 지난번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놈은 영 아니던데. 그러다 순식간에 노처녀 되는 거야. 기회 있을 때 잡아. 솔직히 당시 제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 시집을 가서 조급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만나보자 싶어서 부사수의 제안에 응했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정말 따로 있는 건지 저는 부사수에게 소개받은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해요. 저는 남편의 건실함이 좋았어요. 남편은 당시에는 마트에 있는 정육 코너에서 일을 했는데요. 남편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남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은 부사수의 말대로 대학교 중퇴를 한 고졸이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학교를 중퇴한 고졸이지만 거기서 주눅들거나 투정하기보다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다른 점으로 그것들을 보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고졸 직원들 중에 제일 빨리 연봉도 올랐고 나름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고졸이라는 게 저에겐 약점이 아니랍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더 빨랐을 텐데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사실로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긴장되네요. 왜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저를 나쁘게 혹은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긴장되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한 발 늦게 출발했지만 비슷하게 도착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사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뭐가 됐든 남편의 추진력과 생활력은 인정했어요. 저는 적어도 저를 굶기지 않을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저를 굶기지 않았죠. 제가 결혼 직후에 아이가 생겨서 퇴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이후 경제적인 부분은 모두 남편이 책임졌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썼어요. 이번 달 생활비 보낸 거 봤어? 봤어요.
그런데 매달 이렇게까지 보내지 않아도 돼요. 매달 남아서 적금 들고 있긴 하지만 자기한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부담될 것 없어. 그런데 적금은 왜 들어? 그런 건 내가 할게.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애들 학원이나 좀 알아봐요. 요즘 초등학생 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한다던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학원을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부족함 없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봐요. 그렇다면 일단 알아볼게요. 부족하면 말하고요. 더 보내줄 테니까. 남편은 제 생활비를 줄이기는커녕 더 줄 수 있다고도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언행이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우는데 아낌없이 지원해준다는 뜻 같아서 무척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부로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물론 아들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영양학을 공부했어요. 정확하고 치밀한 식단으로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가족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게 하기 위해 매일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피톤치드를 뿌렸고요. 보기 좋은 화분도 가져다 놓으며 집안 청결뿐 아니라 집안의 공기, 분위기 자체를 편안하고 안정이 되게끔 꾸몄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이들이 이런 일을 도우려고 할 때 이건 저의 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이건 엄마가 할 일이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다 크면 엄마가 그때 하나씩 가르쳐 줄게. 나는 다 컸으니까 해도 되지? 아니에요. 당신은 오늘도 수고했는데 집에서까지 일을 시킬 수는 없죠. 소파에 앉아 있어요. 차 줄까요? 너무 그렇게 자기 일이라고 못 박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엄마가 할 일, 남편이 할 일, 아이들이 할 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애들 교육에도 좋지 않아. 아니요, 나는 이런 거 할 시간에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애들은 공부하거나 영어 단어를 더 배우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해도 되잖아. 안 그래요? 아, 그리고 나 운전면허를 딸까 하는데 괜찮아요?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갑자기 왜? 언제는 대중교통이면 충분하다면서. 애들 나중에 크면 등하교 도와주려고요. 학원도 보내고 나도 운전하는 편이 혼자 마음껏 장도 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요. 자기도 이제 앞으로 바빠질 거잖아. 장은 내가 백화점 퇴근하면서 봐오면 되는데 백화점에서 사려고? 그건 너무 낭비죠. 그리고 자기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어. 그러니까 운전면허 딸게요. 괜찮죠? 그렇게 저는 운전면허까지 따서 살림에 집안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처음엔 운전도 미숙했지만 하다 보면 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저는 무리 없이 아이들 등하교와 학원 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여행을 갈 때는 남편을 배려해 꼭 제가 운전을 했죠. 저는 최고의 부인,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에게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설거지를 한 뒤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헌신이 저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으니 저희 집안에 문제는 없었죠. 문제는 저희 시댁에 있었죠. 흔히 가족끼리 돈으로 엮이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와 교제하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댁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저와 결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말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머뭇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먼저 지금 이제서 이야기해서 미안해. 나도 도무지 용기가 안 났어. 하지만 자기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무슨 이야기인데? 나 우리 집에서 가장이야. 아, 그러니까 본가에서 내가 가장이야. 생활비뿐 아니라 집 관리비, 보험비, 동생들 용돈 이런 경제적인 지원은 내가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사는 그 집도 내 돈으로 산 거야.
대출 빚은 아직 갖고 있지만. 그럼 빚이 있는 거네?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요? 미안해. 이야기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내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자기한테 피해 끼치는 일 없을 거야. 아니, 꼭 피해라는 게 아니라 미리 말해줬다면 좋았잖아요. 그래야 무슨 대비를 하든 생각을 해보든 하죠. 맞아, 그렇지. 하지만 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서웠어. 이런 사람과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 내가 가장이 된 이후로 나는 늘 나보다 가족이 먼저였는데 다들 그런 남자 싫어하잖아. 그렇죠. 효자보다는 고아가 낫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래도 걱정할 것 없어. 엄마한테 주는 생활비도 줄일 거고 동생들 용돈은 내가 결혼하면 그달부터 주지 않을 거야. 각자 직장도 있으니 안 줘도 되지. 안 그래? 그리고 집도 구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큰돌 들어갈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남편이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건 연애를 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동생의 생일을 챙기는 오빠가 엄마가 장을 본다고 데리러 가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좋게 봤어요. 참 자상하구나. 내가 가족이 되면 나에게도 저렇게 다정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경제적인 지원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무척이나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때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했죠. 자기가 왜 가장이 되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가장이 되어서 대학도 중퇴하고 이렇게 사는지 궁금하지? 아주 긴 이야기일 거야. 내가 20살 때 아빠가 폐암 진단을 받았고 말기였어. 1년도 채 못 사시고 돌아가셨지. 그래서 난 대학을 중퇴해야 했어. 돈을 벌어야 했어. 어머님은요? 그때 어머님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대학을 중퇴하게 되면 어떡해 해요? 맞아. 그때 엄마가 젊었고 뭐든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때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집에 계속 누워 있었어. 그러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지. 뭘 했는데요? 공장부터 들어가서 2교대로 일하고 그러다 다른 공장으로 가기를 반복했어. 처음엔 대학을 중퇴한 게 마음에 걸려서 세상에 나 혼자 고통스러운 것처럼 지냈는데 나중엔 해탈한 건지 그냥 일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삼촌, 이모, 형들과도 어울리게 되고 다들 나를 많이 챙겨주셨어. 그러다 지금의 사장님을 만났지.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일하던 형의 지인이었는데 괜찮은 일꾼 없냐는 말에 형이 나를 소개시켜 준 거야. 그래서 자격도 없는 내가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지. 벌이가 달랐어.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벌이어서 전문대학교지만 동생들 대학도 보내고 대출받아서 집도 사고 그럴 수 있었던 거지. 연락은 안 하지만 아직도 그 형한테는 감사해. 지금 사장님한테도 감사하고. 그럼 군대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땐 아무도 안 벌었을 거 아니에요. 다 소년가장이라고 했잖아. 생계유지 곤란으로 군 면제받았어.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자기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님은 일 한 번도 안 하고 자기만 일했어요? 때로는 하고 때로는 쉬고 그랬지. 내가 굳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엄마 내가 지금 사는 빌라 구하려고 애쓸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잖아.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훈훈하기도 했다가도 정말 효자보다는 고아가 낫다고 제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득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냉철하게 말하는 게 남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동생들 용돈은 안 주는 거고 어머님한테 드리는 생활비는 엄마인데요. 아, 지금 10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드릴까 해. 남편은 기죽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 표정이 마음이 약해졌죠. 그럼 거기에 관리비도 포함해요.
관리비 따로 들이지 말고 거기까지만 지원해요. 내가 너무 냉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살림 꾸리고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잖아요. 허리띠 졸라 매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어쨌든 일하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힘드시면 그때 말하라고 하세요. 그때 고민해봐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가정사 때문에 시댁에 지원하는 정도를 줄일 뿐 지원 자체를 막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마음도 변하지 않았죠.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도 결혼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남편의 성실함, 생활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시댁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일부 끊고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큰 의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를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신우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신우이가 남편보다 5살 어리니 저보다는 3살이 어린데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우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를 아주 얕잡아 보더라고요. 중간중간 제 말을 끊고 이야기하질 않나 제 말에 비웃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랬어요. 엄청 불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살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가 결혼한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것 같은데 지금 형편으로 집도 못 산다면서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저희 집에서 살아요. 단란하게 5 식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오빠는 남자라고 혼자 방 썼어요. 우리는 둘이 같이 썼지만. 아니면 언니가 지금 힘 좀 써서 우리 더 넓은 데로 이사 갈까요? 와, 그럼 좋겠다. 언니, 월급 얼마나 받아요? 회사가 어디랬지? 들어도 몰라. 딱 봐도 중소기업 같다만. 대출도 많이 안 나오죠? 제가 들어가면 여러모로 불편하죠. 집에서 편하게 지내야지. 그럴 순 없죠. 어머, 지금 시댁살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오빠를 생각하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누가 평생 같이 살재요? 돈 모아서 나가라고요. 어떻게 초반부터 자기 남편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냐? 남편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불편하게 왜 그렇게 살아요? 아가씨도 저랑 살면 엄청 불편할걸요? 거기 화장실도 하나잖아요. 아, 우리 집이 작고 허름해서 싫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이사나 시켜주고 그런 말 하세요. 엄마, 우리 집이 허름해서 싫대. 그럼 언니 친정은 얼마나 잘 살길래 그래요? 들어보니까 만두 가게 한다면서요? 만두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아, 됐어요. 그냥 우리 오빠 피 말려 죽으라고 해요. 오빠, 결혼 아주 잘못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참아, 내가 다 알아듣게 설명할게. 남편의 중재로 상견례는 겨우 넘겼어요. 그런데 신우이의 무례함은 끝이 없었어요. 쌍둥이라고 무례함까지 똑같더군요. 저희가 전세로 신혼집을 얻어서 시댁 식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는데요. 거기서 또 신우이들이 저를 열받게 했어요. 뭐 전세라 그런지 허름하네. 도배나 마루도 새로 안 했죠? 못했죠? 전세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겠지 뭐. 맞아, 전세잖아. 그래도 평수는 크네요. 언니가 욕심을 좀 부렸나 봐. 우리 오빠 등골 빠지게. 그치? 쌍둥이 신우이는 그러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처녀 시절부터 모아온 양주들 중 하나를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뜯어서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술도 못 마시는 애들이 빨리 집에 가자. 내가 태워줄게. 아니 오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네가 결혼한 거랑 우리 용돈을 못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다 저 여자가 손 쓴 거지. 기분 나쁘니까 주지 말라고. 언니한테 저 여자가 뭐야. 너희들 내가 말 함부로 하지 말랬지. 들어보니 엄마 생활비도 줄였다며? 진짜 악독하다. 악독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어. 저 여자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다 저 여자가 망친 거야. 오빠, 오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대로 우리랑 멀어지면 좋겠어? 이대로 우리를 버리려는 거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을 버린다고 했어.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봐, 지금도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오빠, 나 차 사준다며. 입사 1년 선물로 차 사준다고 한 것도 이제 무효인 거지. 다 저 여자 때문에. 그건 일단 일어나 집에 가자. 아휴, 우리 착한 오빠가 여자 잘못 만나서 엄마도 버리고 동생들도 버리고 참 좋겠어요. 언니는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언니, 그거 하나는 기억해요. 오빠는 절대 우리 못 버려요. 지금 버린 것 같죠? 우리가 울고불고 하면 다시 돌아와요. 그니까 우리 오빠 쥐고 살려고 하지 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 너무 취했어요. 내일 일어나서 후회하지 말고 오빠 말대로 일어나서 집에 가요. 언제 그랬냐고요? 진짜 뻔뻔하다. 지금 우리 오빠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당신 때문이야. 못된 여자 같으니. 결국 남편은 힘을 써서 쌍둥이 시누이를 일으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빈자리를 치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시댁 식구들의 균형을 망친 사람이라는 불청객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돌아온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내가 당신 본가의 불청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자기는 내 남편이에요? 아니면 아가씨들의 오빠예요?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나 이런 말 들으면서 견디고 싶지 않아요. 왜 다들 나를 적으로 물지 못해 안달이냐고요. 아니야. 다들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야.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자기가 불편하면 마주치는 일도 없도록 할게. 나 때문에 자기가 전세밖에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다 우리 동생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정말 남편은 저와 결혼 전에 한 약속들을 지켜줬어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80만 원에서 오르지 않았고 쌍둥이 시누이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입사 1년이 되었을 땐 축하 선물로 차가 아닌 향수를 선물해줬죠. 하지만 그것도 지출이잖아요. 저희 부부는 남편이 돈 관리를 했는데 남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게 바빴고 저희 집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사가 말이 간단하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저는 물론 남편도 그렇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도 좋으니 집을 구하자고 말했어요. 애들도 이제 커가고 있고 이렇게 자주 이사하는 거 애들도 스트레스일 거예요. 알지,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 정도 여유가 없는데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건 나는 좀 부담스러워요. 요새 집값이 다 제 값도 아니고 솔직히 거품이잖아. 그 거품값을 주고 사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냥 2년마다 새로운 집으로 기분 전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이사하는 거 버겁잖아요. 그러면서 왜 억지로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경제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어느 정도라도 공유해 줄 수 있잖아요. 생활비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겠어요? 내가 그 정도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쓸 것 줄여가며 자기한테 생활비 주는데 지금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허튼 데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야 이런 말을 안 하지. 아니면 나한테 주는 생활비를 줄여서 적금이라도 새로 들어요. 많이 줄여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요. 뭘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마 애들 학원비? 지금 솔직히 애들 학원 무리해서 많이 다니고 있긴 하잖아요. 아니, 그건 절대 안 돼요. 애들 학원은 더 다니게 하면 더 다녔지. 절대 지금에서 줄일 수 없어. 지금도 내 주변 애들보다 적게 다니는데 뭘 또 줄여? 그런 말 할 거면 다시는 앞으로 이런 얘기 꺼내지 마요.
그렇게 결국 싸움이 되고 서로 감정만 상했어요. 저는 남편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포기하고 결국 20년을 전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옮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대학에 붙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군대에 가게 되었죠. 아이들이 저의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되자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약도 지어 먹었는데 궁극적으로 희생하고 보살피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공허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그것도 침대에만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씻지도 않았어요. 집안일은 모두 남편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석 달, 반년이 흘렀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커피 좋아하잖아.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우리한테 이런 거 양도받을 돈이 어딨어요. 그 정도는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친한 지인의 부인이 하던 가게인데 내가 잘 말해서 싸게 양도받았어. 정말 말도 못할 금액으로 싸게 받았어.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자기 한번 해보지 그래.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카페 사장이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일을 하기 시작하니 저에게 없던 활기가 생겼어요. 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만들어준 남편에게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의 회복에 기뻐했어요. 역시 엄마가 웃어야 집안이 행복하다는 말이 맞네요. 엄마, 카페 사장님 된 거 축하해요. 친구들한테도 다 가보라고 해야겠네요. 저희 회복으로 저희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 된 거예요. 언제 그런 걸 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됐어. 이제 우리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야. 물론 반 이상을 대출을 끼고 구한 거지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가를 얻게 된 것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저희 남편도 신이 나서 시댁에 알리고 주변에도 이사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잠잠하던 쌍둥이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쌍둥이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는 시어머니 혼자 살고 있었죠. 오빠, 기왕 이렇게 된 거 엄마 모시고 살지 그래? 한 40평은 된다며. 그럼 제일 끝방을 엄마 주고 그러면 사생활 보호도 되잖아? 뭔 40평밖에 안 되는 데서 사생활 보호야. 남편은 그러면서 제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저는 모른 채 했어요. 그러자 쌍둥이 시누이는 타깃을 저로 돌렸죠. 언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 엄마 살면 얼마나 산다고 혼자 내버려둬요? 그리고 일찍부터 남편 여의고 3남매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 혼자 살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어차피 애들 다 군대 갔고 대학 갔겠다. 빈 방도 있는데 그렇게 해요. 맞아요. 어차피 오빠가 장남이라 오빠가 모셔야 하는데 미리 일찍부터 같이 살면 좋죠. 어머님이 많이 불편할 텐데요. 제가 딸도 아니고 그냥 제가 남편이랑 자주 찾아뵐게요. 아가씨들은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또 반대를 했어요. 자기야, 생각을 해봐. 자기는 일하러 가고 나도 카페 나가봐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혼자 계시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도 퇴근하고 오면 우리랑 같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자기는?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면 그럴 수 있어? 이건 상대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다투고 이삿날이 되었어요. 저는 분주하게 짐을 옮기고 정리하고 있었죠. 그 사이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내려갔어요. 그때 마침 전화가 왔죠. 이삿짐 센터더라고요. 저는 잘못된 게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장님. 내일 이사하는 주소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내일이요? 저희는 오늘 이사하는데요. 네?
거기 주소가 루비 아파트가 아닙니까? 백사동 1304호요. 성함이 이숙자 씨 아닙니까? 네? 여기 이사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숙자 씨요. 내일 거기로 이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숙자 씨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휴대폰을 건네자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했고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전화를 끊을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물었죠. 무슨 말이야? 내가 전화 받으니까 어머님이 이사 온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엄마가 너무 우리랑 살고 싶어 해. 일생의 소원이라는데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 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 집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자기 말대로 나는 일하러 나가고 자기도 카페 나가고 하면 마주치는 일 그렇게 없을 거야. 뭐 저녁이나 같이 먹는 정도? 아니 자기는 그것도 힘들겠지. 그럼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 분명히 자기네 앞에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대답 못했잖아. 우리 엄마도 나랑 사는 게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어. 지금 당장 내가 물어볼까? 내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굴어? 지금 내가 화가 안 나고 배기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데. 내가 거절할 일이더라도 상의는 했어야 했고 이미 내가 거절할 걸 알았다면 실행도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가 불편한 거야?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뭐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솔직히 우리 엄마 정도면 엄청 편하게 시댁생활한 거 아니야? 물론 우리 동생들은 좀 힘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생활비 줄인 거 가지고 별말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남편이 결국 졌어요. 시어머니를 데려오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찜찜했죠. 저 몰래 저희 집에 시어머니를 데려오려고 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 이렇게 쉽게 꼬리를 내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경악스럽게도 뻔뻔하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뒤로 시어머니의 짐을 여기저기 옮기는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제가 인상을 쓰고 시어머니를 보자 허허 웃으며 이삿짐센터 직원이 왔어요. 아, 이분이 어제 전화 받았던 며느리입니까? 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참한 며느리 얻었네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해요? 게다가 자기 짐 버려가며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며느리가 저를 끔찍하게 생각한답니다.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관을 보니 종량제 봉투에 제 신발이 가득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 신발 넣을 데가 없어서 보니까 낡았던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켤레 사지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저희 가족 사진이 없고 제가 없는 시댁 식구들 가족 사진과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진이 못 박혀 있었어요. 제가 저희 가족 사진 걸 때도 못을 안 박았는데 정말 웃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부엌을 보니 엉망이었어요. 제 그릇들이며 부엌 살림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시어머니 것들이 정리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침대를 안방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 저희 부부의 짐들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저희 짐은 어디 있어요? 화가 난 제가 짐 정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다그치며 묻자 시어머니는 큰 아들 방을 가리켰어요. 왜 저기 뒀어요? 아니 들어오실 거면 남은 방에 들어가야지 왜 안방이에요? 그럼 내가 이 나이 먹고 제일 작은 방에 들어가야겠니? 어차피 너희 애들 군대 갔고 제대해도 이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방을 만들어서 뭐하니? 그것도 애들한테 부담 주는 거다. 다 큰 애들한테 뭐 하는 거야? 더군다나 나는 남들이랑 화장실 같이 못 써. 안방에만 화장실이 딸린 걸 어떡하니?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평소에 너 없었으면 200만 원 받았던 거
150만 원만 받고 살았어. 50만 원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너도 알지? 게다가 거기서 관리비까지 내라고 했으니 내가 숨은 쉬고 살았겠니? 아니 잠깐만, 150만 원이요? 80만 원이 아니라요? 그래, 네가 80만 원만 주라고 했다며. 그게 가당키나 하니? 8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150만 원 주더라. 원래처럼 200만 원은 독한 너 때문에 못 준다고. 그럼 이제껏 150만 원 받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 왜? 또 내 아들한테 가서 혼내려고? 대체 너는 어디서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애가 그렇게 드세니? 이런 애인 줄 미리 알았으면 결혼 뜯어 말렸을 텐데. 아무튼 너 때문에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으니 지금부터는 네가 참고 살아라.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우리 식구들한테 돈 좀 쓰겠다는 걸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막는지. 악독해가지고. 너나 잘해라. 너는 내 아들 돈 축 내지 않냐? 카페도 차려주고. 그게 그거랑 같아요? 저는 부부잖아요. 나는 엄마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한 이상 제 남편에게 가족인 저랑 아들들이에요. 어머님이 아니라. 싸가지 없긴. 네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라. 내가 이제껏 봐줬더니 아주 사람을 물로 알고. 어머님이 언제 봐줬어요? 아가씨들이 저 뒤에서 욕할 때 웃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밥만 늘 찬밥 돌려서 주고 내가 준 선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 카페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돈도 안 내고 테이블 엉망으로 만들고 바깥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을 안 했잖아요. 그게 어딜 봐서 봐준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지내세요.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을 시댁살이를 했는데 정말 지옥이었어요.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시어머니와 아무 때나 들이닥치는 쌍둥이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꼭 저희 집이 시댁 식구들의 아지트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여전히 불청객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 동안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집어넣었거든요. 주말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이나 먹자고 시댁 식구들이 제 차에 올랐죠. 저는 계획대로 식당이 아닌 요양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여기가 어디니? 요양원이요. 뭐? 요양원? 이제 어머님이 지낼 곳이에요. 여기서 푹 쉬세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요양원이에요? 언니, 드디어 미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엄마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요양원에 가요? 사실 칠순이 한참 남은 시어머니지만 장기 요양 등급이 3등급이어서 요양원에 들어가긴 어려웠어요. 그걸 시댁 식구들도 모르지 않았죠. 저도 모르지 않았고요. 하지만 불가능이란 없었어요. 장기 요양 등급이 3등급이어도 식구들이 학대 방임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절차 다 밟아놨으니까 어머님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뭐예요? 식구들이 학대하고 방임을 해? 누가요? 누가 우리 엄마를 학대하고 방임을 했는데요? 누구긴요. 어머님 자식들이 그랬죠. 그것도 엄연한 학대와 방임이에요. 보는 제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제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세요. 아니 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오빠도 알고 있는 일이야? 우리 모르게 둘이서 꾸민 짓이냐고. 이거 불효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가둘 수가 있어? 언니, 지금 정말 요양원으로 가려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죠? 오빠, 언니 좀 말려봐. 하지만 차는 곧 요양원에 도착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은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구세주가 등장했죠. 아우, 얘들아, 오랜만이다. 이모? 아, 여기 이모가 일하는 요양원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이모가 일하는데도 모르니? 내가 여기 요양원 사회복지사 팀장으로 있잖니. 아, 그럼 지금 이모랑 둘이서 이 작전을 꾸민 거예요?
작전이라 나도 봐왔는걸? 쌍둥이 너희 둘이 우리 언니를 심리적으로 학대하고 또 오빠라는 네가 방임했잖아.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한동안 너희 집에도 가지 않은 건데 너희들은 그런 내 마음도 읽어내질 못했구나? 이모, 우리가 언제 엄마를 학대하고 오빠가 언제 방임했다고 그래요? 저희처럼 애틋한 가족 사이가 어딨어요? 그래요. 우리처럼 누구보다 가족을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게다가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자주 찾아간다고요? 그런 딸들이 어딨어요? 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너희가 니네 엄마한테 하는 건 엄연한 학대야. 너희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들, 그건 폭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저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한번 들어볼래? 그때 이모님이 제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를 켰어요. 거기서 앙칼진 쌍둥이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니 좀 말하기 전에 돈 좀 붙이면 안 돼? 왜 내가 닥달하는 사람처럼 굴어야 하냐고. 어차피 줄 거 때 되면 보내라니까. 아니 엄마가 은행을 혼자서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잖니. 언니는 언니한테 은행 데려가 달라고 말하면 되잖아. 엄마 바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아니면 휴대폰 줘봐. 내가 인터넷 뱅킹 깔게. 그건 그렇게 하면 그냥 돈 빠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냥 돈 빠지지. 때 되면 빠지게끔 내가 해놓을 테니까 휴대폰 달라니까. 그래 엄마. 그거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돈 우리한테 와. 얼마나 편해? 매번 우리가 이렇게 다그칠 일도 없고. 설마 엄마 우리가 엄마 돈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럼 진짜 웃긴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대학도 오빠 돈으로 갔고 시집도 오빠 돈으로 갔는데 엄마는 그냥 얼떨결에 낳기만 했지. 그래도 우리가 50만 원으로 퉁 차주잖아. 오빠는 모르지? 오빠는 모르게 해. 그러다 괜히 엄마도 돈 못 받는다.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오빠한테 받는 150만 원 중에 50만 원씩 매달 10일마다 우리한테 송금될 거예요. 아, 진짜 나이 들어 고집만 세져서는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릴까 보다. 뭘 그런 표정을 지어요. 진짜 우리가 돈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양심이 있으면 엄마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오빠랑 언니 왔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요. 이모님이 녹음기를 끄고 다른 것도 있는데 들려줄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쌍둥이 시누이는 남편의 눈치를 막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너무 충격받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것 말고도 들어보니 참 우리 언니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더구나. 그래도 너희 생모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엄연한 폭언이야. 어디 누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너희 오빠가 너희들 돈줄이니? 장가도 갔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모가 우리 집 사정을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아요. 방임? 말도 안 돼요. 이모가 손 쓴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의사소견서에 인지능력 저하, 행동변화도 불안하게 나와서 못 들어갈 건 없어? 의사소견서요? 엄마, 언니랑 병원 다녀왔어? 며칠 전에 건강검진한다고. 와, 언니랑 이모 둘이 완전 짜고 우리를 물먹이는구나.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게, 저를 건들지 말았어야죠. 이모님, 짐은 대충 챙겨왔는데 이대로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했어요. 돌아오는 차에서 시누이는 분을 참지 못하는 듯 보였죠. 그때 남편이 사실 확인을 했어요. 정말 너희들 엄마 돈을 가로챈 거야? 가로채다니 오빠마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돈이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시집 갈 때도 엄마 돈 한 푼 주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오빠가 대신 해줬잖아. 그거 너희 언니도 모르는 사실인데. 그건 오빠가 해준 거고 엄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돈이라도 받은 거지. 참나, 꼴랑 50만 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해? 남편은 그 뒤로
쌍둥이 시누이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한참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괜찮을까 묻더라고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어머님 요양원에 보낸 거? 난 분명 말했지만 같이 살 수 없어. 자기가 시댁도 팔았잖아. 그럼 어디에 모실 건데? 아가씨들은 안 모실 거고. 이게 맞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서. 그럼 이혼하자. 이혼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아. 그리고 평생 자기 식구들한테 빨대 꽂혀서 살아. 그런 이야기를 듣겠다는 게 아니야. 자기야, 자기는 이제까지 충분히 애썼어. 소년 가정으로 충분히 자기 식구들 먹여 살렸다고. 지금 봐봐. 어쨌든 다들 각자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잖아. 자기 덕분에. 그거면 됐어. 이제 자기는 소년 가장이 아니야. 우리 집 가장이지.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에 대해 더 이상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마. 그렇다고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극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자기가 정 불편하다면 곧 퇴소조차 밟을게. 대신 그때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순 없어.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 집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다시 저희 부부의 안방을 되찾았고 어머니의 물건은 모아서 창고에 넣어뒀죠. 가족 사진도 다시 찍어서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돈 관리를 저에게 맡겼어요. 이제는 새는 돈 없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저는 원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엔 제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저는 단지 저와 제 가족을 지킨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나요? 그 가족이 누가 됐든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 중반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돌싱녀가 된 이은하예요. 처음부터 소개가 너무 거창했죠. 삶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은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육아 전쟁에 대학 걱정에 앞설 시기, 아니 출산한 지 몇 시간도 지났지 않아 몸도 가누지 못하는 순간 정신을 차려 가장 먼저 한 말이 꺼져,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 옛말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사실 어쩌면 그 앞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 버거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물론 저도 모든 걸 순응하며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싸워도 보고 모르쇠로 일관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이혼이었네요. 모든 불행의 씨앗은 못된 남자들이 그렇듯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심보라고 하면 어렴풋 짐작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가 센 시어머니 등살? 그것도 아니면 눈치 없는 시누이? 하도 제 삶을 뒤흔들었던 사람이 많은지라 제 사연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제가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집안꼴 잘 돌아간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밥상이나 차려. 어릴 적 집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었어요. 전형적인 옛날 사람,
가부장적 성격을 지니셨던 아빠 밑에서 딸로 자란 저는 조용해야 했고 의견 따위 내세울 수 없었죠. 엄마는 왜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듣고만 있어? 엄마도 하고 싶은 말 해. 하고 싶은 말 하면 엄마가 아닌 너희에게 화살이 돌아가는데 아빠도 다 속상해서 그래. 말은 저렇게 해도 화난 거 풀리고 잘 때 말하면 다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너무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아빠도 다 열심히 잘 살자고 노력하잖아. 어? 그런 게 어딨어. 아, 몰라. 난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그땐 그랬어요. 엄마가 하는 말들이 이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 엄마가 참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죠. 엄마를 때리거나 하셨던 건 아니지만 엄마가 한 소리 하면 가게 살림을 부수셨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저와 오빠 학교를 못 가게 막으셨고요. 배워서 뭐해? 부모 말 안 들으면 너희도 학교 가봤자 별거 없어. 쥐들이 잘나서 큰 줄 알 거 아냐?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자라 겪고 나니 엄마가 왜 참게 되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조금씩 엄마의 조언대로 아빠가 화내는 모습들이 잦아드는 것도 직접 겪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미 성장 과정 대부분을 가부장적 환경에 순응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저에게 자상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건 일종의 로망 같은 거였어요. 난 분명 행복하고 웃음 많은 집을 만들 거라는 기대, 꿈 같은 게 어릴 적부터 생겨났던 거죠. 그런 저에게 남편은 제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었어요. 참 자상했거든요. 남편은 저를 유리그릇 대하듯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면서요. 오늘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구두 발 아프겠다. 일단 저기부터 들리자. 어디? 일단 따라와봐. 그렇게 데리고 간 곳은 운동화 가게였어요. 하루 종일 외근으로 뛰어다녔을 제 걱정을 하며 저녁에 몸보신 시켜준다고 보자고 했던 사람. 막상 만나니 피곤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면서 편한 신발부터 사신겨주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같은 대학 동기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안면만 있고 말은 몇 번 나누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활달한 성격에 저와 다르게 수줍은 듯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으니 같은 무리에 있어도 크게 어울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졸업 후 동문회에서 유통업계에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외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죠. 자연스레 만남 횟수가 늘어가고 연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귀기로 한 첫 생일날 아직은 설레고 모든 게 서툴던 때였죠. 사귄 지 몇 달 되지 않아 서로의 식성을 잘 몰랐고 평소엔 고깃집이나 분식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평소보다 연락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는데 퇴근길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잠깐 볼래? 회사 앞이야. 작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말을 꺼내는데 하루 종일 연락 없던 게 서운했던 것도 잠시 저도 모르게 좋아 하고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건네받은 건 작은 도시락 가방이었죠. 그날따라 부쩍 수줍은 모습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오늘 휴가 내고 아침부터 이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네. 미안. 서운했지. 생일 축하해. 뭘 해줘야 할까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했는데 누나가 여자는 많은 선물보다 정성을 기억한다고 하더라고. 정성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나이에 편지만 쓰는 것도 웃기고 뭔가 근사하진 않아도 직접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말을 수줍게 꺼내며 도시락을 내미는데 그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사실 점심에 와서 서프라이즈하고 같이 도시락 먹고 저녁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는데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겨우 싸고 나니까 점심시간을 훌쩍 넘었더라고. 결국 저녁으로 먹게 됐지 뭐. 아침부터 서툰 음식 솜씨로 분주하게 움직였을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며 눈물까지 났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말고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죠. 뚜껑을 열었을 때 미역국이 담긴 작은 보온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하고 놀랐는데 말이죠. 생일엔 미역국이 빠질 수 없으니까 사실 이거 3번째 끓인 미역국이야.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다 똑같이 끓였는데 엄마도 누나도 이게 더 맛있다고 동의해서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해졌지만 미역국 향이 올라오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미역국을 잘 못 먹어요. 미역 비린내만 맡아도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말 못하겠다 싶었어요. 한 숟갈 들여다 놓고 다른 반찬을 먼저 먹었죠.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미역국 맛있어? 좀 싱거우면 얘기해 하며 제 눈치를 보는 게 미안하고 고맙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죠. 미안, 나 미역국은 왠지 잘 못 먹겠어. 미끄덩거리는 식감도 그렇고 비린내라고 해야 하나? 도저히 그 냄새를 참기 어렵더라고. 정말? 몰랐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생일이면 당연히 미역국이라 해서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미역국 뚜껑을 닫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1순위로 생각하는구나 싶은 마음의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결혼 초만 해도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집은 서로 잘 지내는 거 하나만 봐.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어요. 상견례 때도 그러셨고요. 우리 은하가 얼마나 착한지.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제가 노년에 복이 있나 봅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며 친정 부모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 저 역시 그런 말씀을 들으며 진심이라 믿었어요. 결혼 전 남편 역시 저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지긋지긋하셨대. 그래서 며느리 딸처럼 아껴주신다고 나 어릴 때부터 호언장담하셨어. 그렇게 말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던 남편. 그 말이 맞다는 걸 결혼 초에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했던 말들은 서로 잘 지내자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저에게 다 맞추라는 소리라는 걸 나중에 알았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처음 시댁으로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도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셨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서 와. 그렇게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며느리가 주는 아침상 한번 받아볼까?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순간 당황했죠. 네? 내일 아침이요? 우리 며느리 솜씨 어떤지 보고 싶어서. 괜찮지?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실 거예요? 왜? 여기서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 식사 준비하면 되지. 번거롭게 뭐하러 니네 집까지 가. 자고 갈 생각 없이 와서 갈아입을 옷들도 준비 못하기도 했고 제가 사용하는 주방이 아니라 불편해서요. 제 생각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네 하며 고분고분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느끼셨던 듯 심기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여행 가면 주방 다 처음 사용해도 음식 잘만 해먹잖니? 그리고 앞으로 니네 집이다 생각하고 드나들 텐데
익숙해지면 되는 거지. 옷은 내 옷 입어도 되고 여기 화장품, 화장 지우는 거 다 있어. 새칫솔 여분도 넉넉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제가 해드리는 아침을 드시고 싶은지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아침 드시는 게 힘드시면 내일 낮에 점심 해드리러 올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잠자리 바뀐 터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잠 잘 못 자는데 또 잠자리 바뀌면 힘들 것 같아서요. 갑작스런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책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색하게 옆에서 웃기만 하고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그럼 점심이라도 하던가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요구는 조금씩 늘어갔어요. 우리 집에선 원래 이렇게 했어. 네가 사는 방식도 물론 있었겠지만 앞으론 우리 가족 불편하지 않게 네가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구나.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원래 사용하던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저는 원래 그릇을 먼저 닦고 수세미를 다시 한번 헹군 후 수저를 닦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수저 먼저 닦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빨래를 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휴일 아침 근처를 지나다 들리셨다며 신혼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은하야, 양말은 맨 끝에 널어야 해. 속은 옆에 널면 안 되지.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고 무얼 먼저 하든 상관없지만 항상 당신 집만이 가진 질서가 있기에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제가 해온 모든 것들이 하나둘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야. 이제 우리 집 사람 되었으니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맞춰가야지. 서로 불편함 없지. 안 그러니? 어이없어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중재하려는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건지 알 수 없는 말만 해댔죠. 저에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말들이요. 자기야, 엄마가 워낙 꼼꼼하시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서 그래.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기는 없으셔.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처음엔 어색해도 몸에 익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나면 뒤끝 없으셔서 별 말씀 안 하시거든. 그러다가도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면 결국 저 잘 되라고,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라며 저를 다독였죠. 그런데 이젠 알아요. 당신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으니 따지지 말고 구분구분해지라는 말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무심코 지나쳤던 가장 큰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죠. 시어머니 말이면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태도 말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깊은 뜻과 이유가 있어서야. 우리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 엄마가 절대 당신이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 달대라고 그러는 거 알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건 주말 시댁 방문으로 다툰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 아침이면 빠짐없이 전화를 걸어오셨거든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매일 주말 아침마다 전화 오시는 거 알아? 우리만의 시간은 도대체 언제 가질 수 있는 거야? 평일에 충분히 갔잖아. 일주일이 7일인데 고작 주말 하루 이틀. 부모님 얼굴 보러 가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 함께 살아서 매일 봤는데 한두 번으로 엄마도 많이 배려해 주시잖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독립한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게 당연하고 그마저도 시어머니의 배려로 그만큼 할 수 있다는 논리.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결혼하면 독립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 평일이 우리 시간이라고? 참. 당신도 나도 출근하느라 바빠서 아침엔 얼굴 보기 힘들고 퇴근하고 저녁에 잠깐 보고 그마저도 피곤해 잠자리에 들기 바쁜데 그건 알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집에 사니까 살부대끼고 잘 수 있고 떨어져 사는 엄마보다 많은 시간 보는 건 사실이잖아. 조금씩 횟수를 줄여갈 수 있어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말에 못 간다는 소리를 해. 엄마 서운하시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럼 난 혼자 컸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집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처제 가까이 사시니까 심심하신 일 없고.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아가씨 바로 윗집이잖아. 아무리 내 동생이 우리 부모님과 가까워도 걸어서 10분인 거에 비하면 말 다 했지. 내 동생은 몸이 약해서 엄마가 돌봐줘야 하니까 근처 사는 거고 처제랑 다르지. 알면서 그래.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린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라고 저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네요. 시어머니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고요. 우리 딸은 너랑 다르게 정말 어릴 때부터 병원 문턱을 달고 살았어. 워낙 약하게 태어나서 학교도 자주 못 갔고 결혼했어도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약해서 매일 내가 돌봐줘야 해. 명절이 다가와 준비를 할 때면 신우는 10중 8구 당연하다는 듯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영 안 좋네요. 어제 일찍 자긴 잤는데 긴장돼서 그런지 밤새 뒤척여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어머,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데 부담을 느끼고 그래? 너는 괜히 일도 못하면서 일 벌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나 잘 받아먹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알아? 엄마는? 그건 오빠 결혼하기 전 이야기지. 새언니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새언니 있으면 뭐 달라져? 어차피 다 엄마가 하는 건데 괜히 일 돕다가 힘들어서 며칠 쓰러져 있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어. 음식은 네 새언니랑 내가 할 테니까.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일할 생각 없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으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니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예쁘고 안쓰러워 죽는 눈빛을 보내는 거 있죠. 그때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이 집안에서 며느리인 저와 딸인 신우 사이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요. 신우는 그저 숨만 쉬어도 예쁘고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안쓰러워 죽는 존재. 그에 반해 저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게 당연한 며느리였던 거죠. 내 조상도 아니고 당신 조상인데 왜 나만 해야 해? 아가씨도 시댁 안 가고 드러누워 있는데 당신도 해. 그럴 거 아니면 나 집에 갈 거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꼭 그래야겠어? 엄마가 장 다 봐와서 음식하는 거 좀 돕기만 하는 거잖아. 우리 갈 때 먹으라고 음식도 싸주실 텐데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도 좀 도우라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나 주방에 얼쩡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걸리적거린다고. 괜히 그랬다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당신까지 눈밖에 날까봐 그러지. 그래도 괜찮겠어? 남편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시어머니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우기고 우겨 주방으로 끌고 왔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시켜달라고? 은하한테 가져다 달라면 되지. 정신없는데 주방에 들어오고 그래. 그리고 너 식혜 좀 적당히 먹어. 곧 있으면 밥 먹을 건데 입맛 떨어지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쌓인 설거지를 하려 고무장갑을 끌기 세웠거든요. 그런 걸 보시곤 되게 자연스럽게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래 자기야, 어머니 말씀대로 시켜 먹지만 말고 좀 움직여. 그렇게 앉아서 음식만 먹으면 명절 끝나고 속 아파. 설거지하게? 잘 생각했어. 그렇잖아도 묻지말 그릇 필요했거든. 나 여기서 재료 손질하고 있을게. 다 되면 전해줘.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든지 말지 전 남편에게 설거지를 맡기고 다른 식탁에 앉아 잡채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한 소리 할 기세셨어요. 어머님, 정말 아들 잘 키우셨어요. 다른 집 남자들은 명절 때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던데. 어머님 힘들다고 설거지도 스스로 할 줄 알고. 저 아기 낳으면 아들 잘 키우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지들이 잘 큰 거지.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주방에서 나가라고 말하기 전 제가 선수 쳤어요. 그러자 표정이 난감하게 바뀌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주방에서 내쫓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테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지나고 저는 몸살이 나서 며칠을 알아 누웠네요. 친정은 제사가 없어 명절날 별다르게 음식 만드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가지 않는 아가씨까지 먹일 음식을 만들었으니 몸이 힘들만 했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는데 여전히 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몸에 변화가 찾아온 거였어요. 아기가 생긴 거였죠. 처음엔 꿈 같았어요. 기분이 좋고 설레기도 했지만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아기를 낳는 게 맞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오며 현실이 아닌 남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도 막연하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가 다시 나를 웃게 해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렇듯 힘들어도 웃음을 주는 존재, 내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요.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엔 시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진짜 복덩이야. 엄마도 임신했을 때 그랬어. 배에 손 얹고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좋은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매일 전화를 해서는 오늘은 뭐 먹었니? 또는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하고 물어보셨죠. 처음엔 그게 고마웠어요. 임신하면 사소한 것도 크게 감동받는다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시어머니 반응이라 그랬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고 온종일 누워있던 날이 이어졌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로 그러셨거든요. 입덧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더라. 산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심성을 굳게 쓰면 입덧 같은 거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어. 그러면 다 나아질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어 대꾸하려다 말았어요. 며칠째 물만 마시고 누워 있었더니 그럴 기력도 없었고 어차피 시어머니는 당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니까요. 그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갈 무렵 신우도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저보다 2달쯤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 소식은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언니, 나도 곧 조카 낳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 같이 애 키우면 정말 재밌겠어요. 친구들 보니까 또래 같이 키우면 심심하지 않고 애도 돌아가며 보고 편하다더라고요. 웃으며 말하던 그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우 말대로 서로 의지가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뻐꾸기처럼 신우 자식을 제가 도맡아 보는 건 아닐지 생기지도 않은 일이 벌써부터 걱정될 정도였죠. 걱정은 출산 전부터 현실로 일어났어요. 신우가 임신 소식을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신우 걱정을 털어놓으셨거든요. 아, 현정이도 입덧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래. 뭘 해다 줘도 냄새 난다고 치우라는데 뭘 먹어야 뱃속에 애도 크고 할 텐데. 어이없었죠. 사실 저도 그때 매일 물도 삼키기 힘들어 토하고 있었는데 굳이 제 집에 오셔서 신우 걱정을 털어놓는 시어머님 심보를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마음 곱게 쓰면 입덧 없다면서요. 아가씨한테 마음 편히 먹고 착한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얘는 너랑 현정이랑 같아? 우리 현정이는 어릴 때부터 약해서 지 몸 하나 가눠주기도 힘들었던 애야. 그런데 뱃속에 애기까지 들어있으니 오죽하겠어. 마음을 착하게 먹어도
약한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맛집 갔다고 인스타에 사진 올렸던데 임신 초인데 벌써 잘 먹고 다니는지 볼살이 통통하게 올랐던걸요? 그렇잖아도 친구들이 입덧한다고 걱정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비싼 데 데려가서 억지로 먹었다더라. 짜기만 하고 맛도 별로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은 거야. 우리 딸이 원래 잘 붓거든.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정너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시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 라는 거 말이에요. 제 대답은 안중에 없고 신우 안쓰러우니 저에게 뭐라도 해주길 바라는 심상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왜요? 벌써부터 출산 후 비교되는 육아전쟁이 눈앞에 그려지며 먼 지방으로 이사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이요? 남편이야 자기 동생 불쌍해서 죽는 사람이니 말해 뭐해요. 차라리 말을 안 섞는 게 제 정신건강 우리 뱃속 아기한테도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초록은 동생이라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중심 못 잡는 남편을 시어머니 치마폭에서 꺼낼 방안도 궁리해야 했죠.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시어머니 치마폭에서 여전히 논다면 아이 아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저런 걱정 속에 10달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출산에도 난항을 겪어야 했죠. 임신 초부터 거의 말까지 이어진 입덧으로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출산 역시 24시간 생으로 진통을 겪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출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예정일에 맞춰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통이 시작된 지 무려 24시간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목소리도 다 쉬어서 나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분만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축하드려요. 아까 옆 분만실에서 신호분도 조금 전 출산하셨는데 4시간 만에 순산하셨대요. 같은 산부인과를 다녀서 병원에서도 저희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이좋게 함께 다닌다고요. 언제 가냐고 신우가 하도 전화해 대는 바람에 임신 시기도 비슷했으니 10달 내내 같이 다녔고 그러니 모르는 게 더 이상했죠. 네? 아가씨요? 예정일이 저보다 2주나 늦었잖아요. 아이가 좀 컸잖아요. 잘 움직이셨는지 진통도 빨리 오고 자궁문이 잘 열려서 순산이었어요. 제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고생길은 역시 내 몫인가 싶은 체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도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현정이 정말 대견해. 아이도 큰데 4시간 만에 뚝딱 낳고 병원에서도 다 잘했다고 난리도 아냐. 저는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간호사에게 미리 귀뜸으로 듣지 않았다면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가 빈정만 더 상할 뻔했죠. 너는 괜찮은 거니? 24시간 진통 겪었다며. 아이고 얘, 너 당분간 거울은 보지 마라. 실핏줄 다 터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다는 그 어떤 말 대신 거울 보지 말라는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말고 또 있는 거 아니겠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 낳는데 힘을 다 썼던 터라 대꾸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말없이 시어머니만 쳐다보고 있었죠. 현정이 꼭 닮아서 어찌나 야무지게 생겼던지 간호사들이 그러는데 지금까지 본 신생아 중 제일 이쁘대. 어머니, 손주는 보고 오셨어요? 얘는 그럼 봤지 안 봤겠니? 간호사들이 현정이 딸 옆에 떡하니 네 아들 낳는데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더라. 사내 자식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작은지, 네가 입덧이 심해서 그런지 애가 뱃속에서 영양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잔병치레도 심하게 생겼어.
방금 출산한 산모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전 쉬고 싶은 마음에 그만 나가라고 막 말하던 찰나였죠.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입이 귀에 걸린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냐? 엄마 너무 신기해. 나 어릴 때랑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빨리 컸으면 좋겠다. 같이 축구도 하고 목마도 태워주고 싶어. 환하게 웃으며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해졌죠. 그래도 다행히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은 막연한 기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도 잠시. 갑자기 시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래. 너 태어날 때 미역국 좀 끓여와라. 어차피 네가 끓이는 김에 많이 끓이면 되잖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역국 말이야. 산후조리 해야 하니까 미역국 먹을 거 아니야. 너 태어날 때 많이 끓여서 가져와. 어차피 현장이 많이 먹지도 못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24시간 진통 끝에 출산한 산모에게 퇴원할 때 신혼 미역국까지 끓여오려고요? 끓인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입덧 없이 임신기간 내내 맛있는 거 잘 먹고 아이가 컸는데도 진통 없이 거의 순산한 시누이가요. 24시간 진통하느라 얼굴 십힐줄은 다 터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회음부도 찢어져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으시더니 미역국이나 끓이나뇨.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 반응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좋겠네. 여러 번 끓이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끓이는 게 효율적이지. 원래 미역국은 한 소스 끓여야 맛도 좋고 말이야. 그 순간 정말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놓아버린 거죠. 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너 나 미역국 못 먹는 거 잊었어? 그런데 지금 네 동생 미역국 끓이라고? 내가 애 낳을 때 넌 뇌를 낳았냐? 생각 좀 하고 말해. 아, 맞다. 당신 미역국 못 먹었지? 아, 맞다? 그걸 생각해야 알아? 내 얘기도 하지만 네 얘기도 해. 그런 아이 임신해서 출산한 산모한테 몸에 좋은 음식 알아보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못 먹는 음식 하는 게 당연해? 그게 좋은 생각이야? 남편은 어버버하며 말을 못하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얘가 애를 낳더니 완전히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지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그렇게 승질머리가 나쁘니까 입덧으로 고생하더니 출산까지 나낭이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폭발했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아줌마도 똑같아. 뻐꾸기도 아니고. 당신 자식 뒤치작거리를 왜 남한테 맡기려고 해요? 그것도 방금 출산한 산모한테. 뭐? 아줌마라고? 그래, 이 아줌마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아가씨는 4시간 만에 나와서 대견하고 나는 24시간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너 지금 미쳤어? 감히 어른한테? 미친 건 아줌마죠. 제일 쓸데없는 게 감히 어른한테라는 거 아세요?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노력 없이 누구나 먹는 나이로 유세 떠는 거 제일 한심한 거 알고나 하시는 소리냐고요. 남편이 허겁지겁 끼어들며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자기야, 진정해. 엄마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야, 너는 빠져. 엄마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완전히 흥분해서 소리치셨어요. 이 년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야? 자기야, 우선 진정하고. 진정은 개뿔. 당신이 중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까지 올 일이 있었겠어? 맨날 지 엄마 편 만들더니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기운이 없는데 악을 썼더니 머리가 어질했어요. 더 이상 소리쳐봤자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침대 옆 긴급벨을 주저하지 않고 눌렀죠. 큰 소리가 오갔으니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짐작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허겁지겁 들어왔거든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산모님? 어디 아프세요? 간호사님, 저기 저 두 사람 접근 금지 신청해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접근 금지요? 네, 저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 못 키울 것 같아요. 신생아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간호사는 당황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선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산모님들이 놀라실 수 있어요. 일단 면회 시간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들어가시고 내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요. 내일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시는 이 병실에 못 들어오게 조치 취해주세요. 간호사는 방금 전 소랑스러웠던 현장과 제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면회 시간도 끝났고 산모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야, 우리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대꾸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고 싶어 하셨지만 간호사의 눈치를 보며 못 이기는 척 병실을 나가셨어요. 남편도 뒤따라 나가면서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네요. 병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간호사가 제가 안쓰러웠는지 힘내세요라는 말만 작게 남기고 나가셨고 저 혼자만 남았죠. 이상했어요. 서러운 상황인데 눈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펑펑 울었을 텐데 지금은 머리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아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생명이 있으니까 감정에 휩쓸려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더군요. 침대 옆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회사 법무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은하예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 은하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혼이요? 갑작스럽네요.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에요. 오늘 출산했거든요. 출산하신 날에 이혼 상담이라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차별 대우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중심을 못 잡았던 이야기. 차마 마마보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 창피하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미역국 사건까지.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선 몸조리부터 하시고 퇴원하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상담은 그때 받으시죠? 네, 감사해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병원에서도 면회 제한 같은 조치를 해줘야 하는 거 맞죠? 물론이죠.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호사실에 말씀해 보시고 안 되면 저에게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게 이제야 끝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물론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퇴원 후 저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면회 제한 조치를 요청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우까지 출입 금지 명단에 올랐어요. 정말 가족분들 면회를 제한하시겠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상담사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단호했죠. 네, 확실해 주세요. 제 정신건강과 아기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남편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는 아예 산후조리원에 직접 찾아와서 면회를 요구했다고 하던데 당연히 돌려보내졌죠. 그동안 저는 변호사와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의 폭언이나 무시 발언들을 전부 녹음하거나 캡처했거든요. 물론 이걸 정말 쓸 날이 오길 바랬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남편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혹시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었고 지나쳐 후회하기보단 웃으며 그랬다고 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모아진 증거들은 임신했을 때 심성을 곱게 쓰라며 제 성질머리가 나쁜 건 아닌지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던 일이나 남편이 시어머님 편을 들며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것, 신우가 항상 힘들다고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기는 등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 둘 쌓이니 이상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변호사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였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는 처음 봅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혼 소송에서도 이런 증거들이 저를 완벽하게 지켜줬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아이의 양육권에서도 모든 게 제게 유리하게 돌아갔죠. 남편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 치마폭에서만 놀다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던 거죠. 법정에서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온 남편을 보니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미성숙한 부모를 만나 남편 역시 독립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이 생기니 내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남편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불쌍한 건 잠깐이었죠. 자기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애도 있는데.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홀가분하게 혼자가 되었죠. 동네가 가까워서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센터에 같이 다녔었는데 이혼 후 제 눈치를 보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무섭다며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아니지 그년이 내 앞에서는 호호 웃고 뒤에서는 호박씨 제대로 깠다니까? 무서운 년이야 정말.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심해. 나처럼 엮일 일이 없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잖아. 그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원래 그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말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정말 모르고 하시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신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거든요. 신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언니, 미안해요.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회사 동료랑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사연이었어요. 신우가 애를 낳고 나서도 여전히 몸이 약하다며 집안일은 물론이고 육아도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에요. 맨날 시어머니 집에 가서 애만 맡기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해야 할 일들에 육아까지 산더미. 게다가 신우의 지치작거리까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자기 일 똑부러지게 하는 회사 동료에게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피는 건 당연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좀 통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엄마가 그래도 애 있으니 새언니처럼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가씨 인생이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어머니한테 물어볼 건 더더욱 아니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신우도 이혼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 딸 모두 치마폭에 싸고 돌 수 있게 되셨어요. 어찌 보면 소원 성취하신 셈이죠. 다 큰 자식 못 보내주고 감싸고 도셨으니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아들, 딸 둘 다 옆에 끼고 사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겠지만 동네도 좁은데
제 뒷담화 적당히 하고 다니셨으면 해요. 저한테 전하는 사람들은 어머니 욕도 하거든요. 별로 좋게 안 들려서요. 뭐? 그것들이 그런 소리를 너한테 하고 다닌다고? 뭐라는데? 말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분한 듯 언성을 높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결국 흐지부지 시간을 더 끌었을지도 모르는 불안했던 결혼 생활은 미역국 한 그릇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때 폭발했기에 지금의 자유로운 삶이 가능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때 참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제 아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그땐 제 삶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지만 그래도 저 잘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삶에 으쌰으쌰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